근데 너무 빠지면은 야 이건 찬스다고 생각하고 스마트폰 애들이 더 세게 들어오죠. 만약에 뭐 700 붙는다, 그 700 언더로 까진다 그러면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그 10억으로 다시 돌리면 그럼 그날 폭등하겠네. 전부 폭등할 불기도 세보나. 불기는 그 지금 누웠던 애들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보시죠. 맑음. SK 하이닉스. 맑지만 구름이 좀 낀. 테슬라는 맑음이에요, 뭐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저는 좋습니다. 뭐 좋게 회사는 좋게 봐요. 네, 오늘 주제는 올간 냉철 15편입니다. 우리 함께 신문기사 나온 거 아세요? 나도? 네. 그래요? 오늘 신문기사에 네. 그게 머니투데이인데 주식 유튜버 사칭. 결국 사기 사건으로 손놓은 카카오 관계 당국이라고 해서 언급된 채널이 삼프로TV, 신사임당, 김작가TV, 슈퍼개미 김정한, 냉철TV. 내가 제일 끝이네? 구독자 순위인 거지. 아니 거기서도 진짜 내가 제일 끝인 거야? 아니 컬로 해야지 이걸 내가 끝이라고? 아니 난 제가 너무 긴 게 다 아는 채널이야. 그리고 다 만난 채널이고.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지 뭐. 이걸 보면서 전부 다 이제 어쨌든 유튜브에서 그 주식이라는 주제로는 좀 이제 좀 다들 큰 채널이 돼버렸구나. 그랬네. 기사가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문제는 단순 사칭을 넘어 신종 피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엔 슈퍼개미 김정한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천만 원을 뜯긴 피해자까지 발생했습니다. 냉철님은 어때요? 냉철 TV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뜯긴 건 없죠. 없어요? 없지 않을까? 왜냐면 나는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할 것 같거든. 정한 형은 왠지 돈 달라고 할 것 같다. 10천만 원. 10천만 원 나한테 주게. 이것도 농담인데 이거 지금 농담인데 이거. 에? 정한 형 이거 보고 또 댓글 다실 것 같은데. 이거 보고 근데 이게 슬픈 이야기네요. 아니 이걸 왜 당하셨을까? 아니 그냥 조금만 생각해도 나도 이제 길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요. 네. 요새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가 없어. 책을 보고 있으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사람 가. 또 다른 사람 오고 막 그래요.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계좌로 더군다나 우리 먹고 살만 하거든요. 네. 근데 돈 달라고 하겠어? 이거는 진짜 첫 번째 잘못은 무조건 사기범이 잘못입니다. 당연하죠. 99% 나쁜데 우리 선생님도 1%의 잘못이 좀 있어요. 1%. 1% 너무 많나? 0.1% 할까요? 그래요. 좀 낮춰주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0.1%.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 신문 기사로 보면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당할까? 그러게. 근데 왜 사기에 그러니까 이런 사건 외에도 특히 금융 관련해서는 사건 사고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맞아. 이의진 사건도 있었고 왜 이런 거에 좀 당하는 걸까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거에 사기를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원체 이런 게 많은데도 많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공급이 있다는 거, 수요가 있는 거,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200년 뒤에도 똑같은 이 신문기사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것 같아. 근데 이런 거는 딱 예를 들면은 요 정도 메이저면은 진짜 카카오에서 좀 이거 정말 공식 맞나 확인 정도 해주고 채널 오픈 정도 하는 거는 오픈할 수 있잖아요. 필요하다. 딱 있으면 이거 얘네들이 진짜 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이거는 카카오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카카오에서. 네. 간단하게 IT로 냉철 TV로 공개방을 만든다 하면은 저한테 한번 메일로 보내서 승인 받고 가는 방식 그런 거 하면 되잖아. 될 것 같은데 왜 이거는 아마 조만간 이런 방송 보면서 그런 제도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어쨌든 이 가해자들을 막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피해자들도 당장은 어쨌든 이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 그렇죠. 그럼 안 당하기 위한 좀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아예 소용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굉장히 특수한 경우들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좀 뭔가 지적으로 조금 뭔가 좀 저기에 있어서 막을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되고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100만 명당 이제 일정 비율, 뭐 10만 명당 일정 비율 그리고 그때 또 심신이 뭔가
또 약해졌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노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을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안 당하게끔을 바꾸는 거는 어떻게 이런 걸 당할 수 있냐 또 황당하잖아.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연관됐으니까 제가 연관됐으니까 나오는 거지 보이스피싱 보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거 아마 100건 걸면 100건 다 안 돼. 1000건 해서 하나 건지는데 거기서 돈을 확 땡기는 건데 황당해 보면요. 내용 보면 보이스피싱. 똑같네. 보이스피싱이네요. 뭔가 사기인데 그게 신종 피싱이라고 하더라고. 노인분들인 것 같고 좀 나이가 들면 우리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그렇겠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도 당할 수 있어요. 제가 나? 네. 나도 당할 수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 그러네. 나이 들면 이게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슬픈 일입니다. 이거는 좀 나라에서 좀 신경을 쓰고 카카오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내가 있다는 건 봤는데 설마 우리 이거 당하는 사람 있겠어. 난 내비뒀거든요. 아니, 딱 명제 하나만 기억하면 이런 거 안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죠. 남이 내 돈을 쉽게 불려주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 중심은 없다. 저는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돈이 안 움직이면 돼. 저는 돈 받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응원 뭐 이런 거 슈퍼챗 말고 받는 거 없어요. 받을 수도 없어. 그리고 수신행위 하는 거 그거 불법이에요. 수신행위는 안 됩니다. 수신행위는 허가받은 금감원에 허가받은 은행 같은 곳만 할 수 있는 거고 네. 수신행위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불법이고 할 수 없는 걸 내가 그걸 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보셨을 때 사실 냉철님과 제가 지금 만난 지가 한 1년 반? 그렇게 됐어요? 1년? 1년이 넘었어요.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1년. 냉철님 주변에 이제 우리가 원래 구독자 좀 작았을 때 만났잖아요. 1년 됐다. 1년. 냉철님은 다른 유튜버도 모임도 가보고 네. 하면서 어쨌든 크는 채널 있고 안 크는 채널 있잖아요. 좀 성공한 유튜버들은 어떤 특징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공한 유튜버들은 보면요. 우선은 재능을 답보하고 있어요. 재능 베이스가 있어요. 반짝했다가 무너지는 데를 보면은 그런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뭔가 남들과 다른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거 있잖아요. 떡상시킬 수는 있는데 그걸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우선 재능이 남들보다 그런 좀 뛰어난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좀 짜놨어요. 보면 사실 크게 뻥 했다가 죽고 한 데가 정말 많거든요. 많죠. 사실 남은 데 우리 알잖아요. 유튜버들 남은 게 우리 김 작가님하고 나하고 신사임당님. 심사임당 3명 남았네. 딱 3명 남았네. 그죠? 아니 사실 거기서 이제 저희 유튜브 모임이 있었는데 네. 커진 채널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죠. 또 엄청 컸다가도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많이 좀 휘둘리고 맞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재능. 노력이 아니고요? 재능에다가 노력이지. 그 다음은 재능이다, 노력인 거죠. 재능과 노력이 딱 맞춰지면은 꾸준하게 그 사람의 재능을 보러 와요. 재능. 어. 자, 재능에 이어서 제가 그 다음 드릴 질문이 예. 오늘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가수, 배우, 그다음에 모델들의 연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한 질문은 이거예요.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인데 그에 대한 자료가 뭐냐면 이제 가수가 1인당 평균 소득이 6,428만 원이래. 근데 상위 1% 연평균 34억을 벌어. 그리고 배우들은 1인당 평균 소득이 3,614만 원. 상위 1%는 연평균 17억이야. 모델은 1인당 평균 소득이 1,059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업종별로 일단 버는 게 다른 거죠. 버는 게 다르고, 그 다음에 소득 상위 1% 그 가수가 연평균 34억이라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99% 1인당 소득에 대비해서 113배 많대요. 그러니까 나머지의 1인당 소득의 평균이 3,050만 원인 거지. 그러니까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위너 테키롤. 승리자가 다 가진다고. 아, 그렇지. 너무 발음이 너무 본토식이었지? 야, 승리자가. 여기서 이 자료가 보여주는 건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내가 어느 시장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따르면 가수가 배우보다 많이 벌고 배우가 모델보다 많이 번단 말이죠. 아무리 내가 거기서 잘해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도 상위 1%가 거의 50% 이상을 다 가져간다. 예체능은 다 그래. 재능이에요. 그 재능을 보러인데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똑같은 시간을 써가지고 뭔가 음악을 듣든지 스포츠 게임을 봐야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거 보고 있다고, 손흥민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 나는 사람들이 다 손흥민 하니까 나는 냉철 TV 축구하는 거 볼래. 안 그런다고.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의 걸 보면서 그 사람의 트래픽을 일으키고 그 트래픽은 결국은 돈이잖아요. 가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유튜브랑 똑같아 사실은. 재능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 유튜버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유튜버들이 싹 쓸어가고 나머지 이제 유튜버들은 좀 어렵고 그럽니다.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해야 뭐 또 재밌게 재능도 발현되고 하죠. 좋아하는 그 밸런스가 딱 맞아야죠. 좋아하면서 재능도 있으면서 어차피 1등이 34억, 네. 11억 뭐 이러기 때문에 뭘 하든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 뭐라도 어쨌든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한 돈을 네. 번다. 내가 아는 뭐 배우 같은 경우는 네. 1년에 100억이에요, 실제로. 100억을 벌어서 100억 벌어가지고 세금 한 40억 내고 60억 가져가요. 세금 그러니까, 40억. 그러니까 뭐 배우냐, 가수냐, 성우냐, 뭐 이런 건 아무 중요하지 않고 이건 통계일 뿐인 거고요. 네. 내가 배우적인 재능이 있다. 배우 해가지고 성공하면 다 가져가는 거고 실패하면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이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이 또 돈 엄청나게 벌 것 같잖아요. 한 1% 안에 들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 또 왜냐면 이게 다 메뚜기 한철 비즈니스거든. 이게 꾸준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1% 안에 들어가지고 34억이면 이거 힘드네. 이거 아주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4억이면 왜냐면 34억이 단 거 같죠? 세금 반절 나가는 거야, 이거 지금. 그치. 세금 나가지. 세금 나가죠. 그러면은 얼마나, 반절, 뭐, 이것저것. 17억. 그래, 17억에다가. 근데 17억을 갖다가 꾸준히 매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메뚜기 한철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만만치 않다. 성공을 해도 만만치 않다. 제가 이 질문 왜 드렸냐면, 사실 사회초년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무슨 이제 업종을 선택하잖아요. 네. 업종이 금융업종, 건설업종, 뭐 홍보업종 이런 게 있으면 금융업종이 되게 대체 연봉이 높잖아요. 높죠. 근데 이게 당연히 이걸 처음부터 그 선택할 때 자기가 좀 낮은 업종에 들어가면 사실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거든. 그렇죠. 사회초년생들은 하지만 좀 더 순수하잖아요. 네.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돼. 나는 돈이 안 돼도 출판업에 내 꿈과 소망이 있어. 그럼 이제 그쪽 간단 말이지. 네. 근데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좋아하는 일만큼 돈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현실적인 조언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면 우선은 예체능은 있잖아요. 전혀 특수한 케이스고, 진로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체육을 전공했는데 미친 거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진로지도를 잘 해야죠, 사실은. 그 돈이 몰리는 곳, 예를 들면은 바이오 업종이 연봉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바이오 계통이. 너무 그러니까. 좋죠. 근데 바이오 계통하면서 너무 내가 바이오가 너무 좋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냥 사실은 본인 적성에 맞는 거 저거 뭐 금융이냐 바이오 뭐 그쪽이냐 뭐 엔지니어냐 이게 다 안 들어가 보통. 나는 너무 바이오가 너무 좋아 이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금융 쪽은 그 얘기 잘 하셨어요. 어느 정도만 올라가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세잖아요. 연봉이 세요. 그 증권사 들어가서 증권사의 그 영업직만 좀 어느 정도 해도 그래서 실제로 애널리스트 출신이었는데 영업직으로 내려간 건 아니지. 영업직으로 이제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3%에 자주 나오는 그 친구 내가 처음 만났을 때는 한화의 재지 애널리스트였다고요. 그 나와요. 그 지금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지금은 영업직이에요. 더 잘 된 것 같아 옮겨서. 그런 거는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정도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공기업 공무원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성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 적성에 맞는 일 찾는 거는 예체능이나 그 적성이 중요하지 다른 일은 일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적 흐름. 주식 투자랑 똑같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약간 유망 섹터처럼. 그럼요. 예를 들어 나는 운전이 너무 좋아. 택시 운전을 하겠어. 옛날에 유명 직업이었어요. 유망 직업이었어요, 옛날에 진짜. 네. 앞으로 10년 뒤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차가. 사라지겠지. 나는 택시 운전을 하겠어 하면서 택시 운전에 관련된 뭐 기술 습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망하는 그런 거. 앞으로 더 커질 분야. 바이오 좋네. 바이오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 자기 적성을 생각하더라도 앞으로 유망한지 그 산업이 그건 좀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그럼요. 세상에 필요할 왜냐하면 그 직무 능력을 갖추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인물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그 바닥에서 오래 있으면 그 고인물이 돼요. 그러면 유망한 거 게임 산업도 괜찮고 바이오 산업도 괜찮고 산업 자체가 대한민국이 꾸준하게 사람을 뽑고 그럼 자기 또 밑으로 계속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또 배울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가르치면서 자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요. 자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유망 섹터를 자기 진로 중 하나로 고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럼요. 주식시장은 선행하잖아. 그럼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애가 여기 네. 그 취직했는데 여기로 갈까요? 저기로 갈까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 회사에 대해 잘 아니까 이 회사 굉장히 괜찮은 회사다. 그래서 왜냐면 좋은 회사에서 우선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그 경력을 쌓는 게 이직에도 유리합니다. 유리하다. 망하는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나오면 삶이 이제 좀 피폐해져요. 자, 그럼 이제 직업을 가지잖아요. 네. 직업을 가지면 여기 지금 직업 가수, 그다음에 배우, 모델이 있으면 어쨌든 상위 1%가 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네. 숫자가 제한적인 거니까. 그렇죠. 그곳에 모두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의 평범함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저 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될 것인가? 야, 요거 참 요런 고민 많이 하실 거야. 우리 다 같이 고민했을 거예요. 김 작가님도 그런 고민했죠. 고민하고 있죠. 사실 고민했죠. 저도 요즘 고민이에요.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냥 어중간하게 살 것인가. 근데 저라는 인간 자체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꾸준히 좀 더 남들과 다른 뭔가 길을 가려고 그걸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서 그래도 1%가 될지도 몰라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통계가 없어서 난 모르겠는데 상위 1%일지도 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가야죠. 계속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죠. 우리도 그런 고민 다 해요. 똑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냉철님은 그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근데 그 1%라는 거는 네. 지금 1%가 되었다고 했는데 전업 투자자로서 1%란 거예요? 지금 경제 유튜버로서 둘 다인 것 같아. 둘 다인 것 같아. 둘 다 그냥 이거 뭐 손 대는 족족 이렇게 다 잘 돼버려. 근데 그 앞단에서 투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뒤에 게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 연결돼. 제가 단순히 그냥 뭐 유머 드립 친다고 채널이 뭐 컸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앞단에서의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앞단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는 정말 잘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하면 잘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성공을 향해 가고 있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요즘 고민이기도 해요. 제가 요즘에 약간 더 위로 가려고 하니까 어제 경쟁 채널들 다 보이잖아요. 되게 잘하고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너무 잘해서 좋은데 더 위로 가려면 날 더 깎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를. 근데 이게 과연 깎으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난 지금의 수준에서 그냥 안전하게 가면서 내가 지금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것인가? 요즘 고민해 사실 지금. 그래서 약간 슬럼프예요. 제가 보면 우리 김 작가님은 주변의 영향을 좀 받는 스타일이에요. 주변에가 엄청 커지고 잘 돼. 그럼 나도 잘 돼야 되는데 나하고 뭐 벌어져. 나 쫓아가야 돼. 이런 거 주변에 영향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이 뭐 CNN이 되든 뭐 폭스뉴스가 되든 어떻게 되든 전혀 영향 1도 안 받고 오히려 지인이 그렇게 되면 축하한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말고 신경을 안 써요. 저만 봅니다. 저만. 그냥 제 것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걸 하는데 제 자신을 뭔가 그 희생해서까지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방송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됐는데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마는 거 그냥 내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동안에도 그냥 즐겁고 재밌고 그냥 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그냥 주식은 어차피 내가 이걸 좋아해요. 주식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갖다 그냥 공부를 하고 한 걸 바탕으로 갖다가 또 그걸 또 유튜브로 하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물론 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냉철님 말씀이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게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멘트야.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난 되던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유튜브, SNS의 사람들을 피로감을 느끼는 게 남들이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 것처럼 남을 특히 대한민국이 좀 의식하는 문화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제가 지금 다른 채널에 비해서 잘 못 되고 있다가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남의 채널도 또 보다 보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또 해야 되나?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게 인간 본성이죠. 제가 이제 네. 최근에 항상 얘기하는 인간 본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인간 본성을 깨면 더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하여간 남을 의식을 안 하는 게 너무 잘 돼서 가끔 제가 로봇인가? 왜 이게 쉬운 게 왜 안 되지? 좀 의식 안 하는 뭐 방법 얘기해 준다면. 저는 제가 행복하면 돼요. 근데 저는 되게 힘들게 살아가지고 만족도가 되게 낮아요, 이게.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인정받고 이런 거는 관심 없고 우선은 저 건강하고 제가 뭔가 필요한 거, 돈 써야 되는 거,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만 넉넉하면 되는데 그건 예전에 한참 유튜브 안 할 때도 이제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 행복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거는 약간 보너스 개념인 거지 그걸 얻기 위해 가지고 막 갈아놓고 그렇지는 않아요. 저도 이거 더 키우고 뭔가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막 눈에 훤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안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나눠지네요. 아직 경제적 자유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럼 있어요. 자유를 좀 얻었고. 좀 있어요. 아직은 좀 차이 있죠. 아직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에서 코로나 2차 팬데믹 우려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고 해요. 실제 기사 자료를 보면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 10월 26일 날 65,951명, 프랑스에는 26일에 78,515명. 환자 그 1일 확진자의 최대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위축되고 있다고. 그래서 26일 뉴욕 증시가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2.29% 하락,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1.86%, 그 다음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1.64%. 이에 대해 에이거 자산운용의 프랭크 리빈스키 수석 전략가라는 분은 이미 2차 팬데믹이 시작됐다. 자신의 회사는 최근 몇 달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줄여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좀 우리는 좀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야 좀 발 빼야 돼요? 한국 주식이요, 미국 주식이요?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에 뭐 하나씩 얘기해 주죠. 다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요. 완전 다른데 한국 주식이 사실 어저께 제가 뭔가 부동산 계약할 게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는데 애들이 다 누워 있더라고요. 그냥 코스닥 종목들이. 맞아, 어제 폭락했어. 어제 3점 몇 프로가 빠졌죠. 가지런히 이렇게 다 누워 있는데 코스피는 거의 안 빠졌어요. 지금 코스피를 주도하는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자동차 업종하고 전자 업종이 이제 크죠. 코스피부터 하나 설명드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업들 실적이 괜찮아요. YOY로 꽤 괜찮아요, 실적들이. 그리고 하반기랑 내년도 괜찮을 걸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 빠져요. 더군다나 최근에 빠지는 건 대한민국은 굉장히 대주주 양도세 이거를 3억을 하냐 10억을 하냐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코스닥 종목들이 주로 폭락을 했어요.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고 개인 좀 큰 손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근데 그런 종목들은 기관도 들고 있는데 기관도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저도 그랬고 시장에서는 10억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위아더 월드다.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그 야나 위아더 월드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10억 유지해야 된다는 경우가. 그러면 당연히 되겠지 했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가 아리까리한 거야. 이거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야당도 밀어붙이고 여당도 오케이예요. 지금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그래서 지금 장관 해임안이 막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통과됐어요. 장관 해임안이. 20만 명이 장관을 해임해라.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그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코스닥이 폭락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는 그렇게 버티는데 코스닥 개별 종목 내 눈에 나는 내가 종목을 몇 개 찍을 거야. 이거 폭락한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우리 방송에서 이미 그래서 종목들을 좀 더 대형주, 음식료주 뭐 이런 그리고 대형 반도주, 대형 자동차로 좀 옮겼어요. 저번에 수익 날 때 아리까리한 것도 있고 왜냐면 소형주들이 또 급하게 좀 잘 간 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죠. 근데 2차 팬데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뭐 통제가 되는 시기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게 도는 와중에서도 수출이나 이런 거 데이터 보면 견조한데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대주주 이슈인 거고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졌죠. 근데 미국 주식이 그동안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빠졌는데 그동안 가는 동안에 가치주들은 좀 덜 오르고 테크 주식 그리고 컨택트 주식들이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2차 팬데믹은 원래 모든 전염병이란 게 1차 오고 2차 오고 계속 이게 그냥 한 번에 막 이게 아니라 이런 리듬이 있어요. 리듬이 있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건데 사망률을 보면 사망률은 기저질환이 없고 젊으면 거의 안 죽더라고요. 데이터 봤더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만약에 이번에만 빠지면은 이번에는 가치주들을 좀 담을 만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 최근 몇 달간 뭐 투자 폴리프 주식 위험 자산의 비중을 그동안 쭉 줄여왔다고 했잖아요. 이제 슬슬 다시 태울걸요. 그리고 자 미국의 뭐 부양책 이런 거는 요즘 퇴색론이 있잖아요. 그냥 퇴색론이 있죠. 그리고 있는데 결국은 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가 근데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또 위아더 월드가 되고 지금은 또 변곡점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액션이 있는데 이걸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겁을 왕창 빠지는 날에 이런 겁이 나오는 겁니다. 아 이거 다시 만약에 2차 팬데믹이 와서 참고를 해도 저번 저점이 있죠. 처음 저점만큼은 안 빠져요. 지금은 사람들 오히려 코로나 1400 네.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 자, 미국 주식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까지는 안 갑니다. 안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99%라고 보면 돼요. 왜요? 봤잖아요.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불과 몇 달 전에 봤잖아요. 대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저께 그렇게 주식이 누웠는데 저는 아침에 그런 누워있는 주식들 아침 시작하자마자 좀 사기 시작했어요. 반대 매매 나오는 거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종가를 안 봤는데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 오르는 거. 그러니까 그런 나 같은 이런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자금 갖다가 더 산다니까요. 좋은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둘 다. 한국, 미국 둘 다. 그리고 경기 부양착 뭐 부결라고 해도 결국에는요 해피엔딩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게 돼 있어요. 한 번에 모든 우리 인간사가 한 방에 그래 그냥 위아더 월드 이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 보셨어요? 그쵸. 자, 그러면 보니까 또 개인들은 코스피를 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바이를 했고 26일 한국거래소에서 개인은 이달 코스닥 시작 1조 8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같은 기간 유가증권 시장은 1조 3천억 원을 매도. 그래서 이달 들어서 코스닥이 9.4% 하락했고 코스피는 냉철님 말씀하신 대로 이달에 사실 0.6% 하락하지 않았다. 뭐 그렇다고 하던데 코스닥은 왜 바이를 지금 이제 시작한 걸까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 또 이번에 10월에는요 뉴딜 이슈가 있었어요. 뉴딜 가지아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많이 이제 달라붙은 거. 그리고 신용들도 많이 썼고 중소형주들을 개미들이 좋아해요. 왜냐면 개인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게 거의 화끈하잖아요. 화끈한 거 좋아한다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SK텔레콤 이런 것도 지루해가지고 이거 못 들고 있어요. 지루한 거 못 들고 화끈한 거 좋아한다고. 화끈한 거 들어왔다가 이제 그 대주주 양도세라 이런 거 물량 나오고 더 사줄 사람 없으니까 이게 좀 더 가속화해서 폭락한 게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를 갖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이 그걸 많이 샀냐 이게 데이터로 나오니까 여기 사람들 엄청 신경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매수세예요. 매수세. 매수세? 매수세, 매도세. 매수세가 세면은 올라가는 겁니다. 매도가 클 경우에는 주가가 내려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는 사람이 저 위로만 이제 싸게 팔기 싫어. 소극적으로 파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팔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저 호가 위에 있어도 막 이게 잡아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요. 근데 보면 그렇게 했어도 똑같이 개인은 팔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당연히 매수 주체가 기관 개인 외인밖에 없는데 누구 한쪽은 팔아야 되고 한쪽은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살 수는 다 살 수 없죠. 세를 봐야 되는데 자꾸 이거 누가 얼마를 샀냐 얼마를 팔았냐 이거를 엄청 신경 쓰는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저 밑에다 툭툭툭 깔아놔요. 위에서 그냥 적극적으로 막 팔아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나뉘죠. 기관이 김 기관이 아니고 김 개인이 아니고 김 외인이 아니죠.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나뉘어요. 근데 이 세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투심이 완전히 코스닥은 무너졌어요. 팔 사람만 있고 살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밑에 해놓고 그냥 저가로 하는 거 받아놨다가 내년도에 좀 보겠다는 근데 너무 빠지면은 야 이건 찬스라고 생각하고 스마트머니들이 더 세게 들어오죠. 800 이하에서는 슬슬 안정권 들어오는 거고 만약에 뭐 700 붙는다, 그 700 언더로 까진다 그러면 이게 찬스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럼 뭐 혹시 코스피나 코스닥에 좀 우리가 투자할 때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건 있나요? 이번에 대중주 양도세 같은 경우는 우선 수급상에도 그렇고 왜냐면 대형주 삼성 같은 경우는 외인 지분도 원체 크고 외인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 양도세 이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개미들 중에 뭐 한 3억 원저리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영향을 이번에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방송에서도 그건 미리 좀 피해 있었어요, 우리는. 그 10억으로 다시 돌리면 그럼 그날 폭등하겠네, 전부 다. 폭등. 불기도 생기나요? 불기도 나오지. 지금 누웠던 애들 갑자기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아니, 지금 다들 눈치 게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다들 눈치 게임이지, 지금. 눈치 게임. 이게 12월에 던지면 안 되니까 11월에 먼저 던질까? 그럼 그러니까요. 10월에 던져야 돼.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주가가 또 빠지잖아요? 사람들 생각 못 하는 게 있는데 주가가 빠지면은 내가 이거 팔아야지 양도세 구간 피하네, 3억 피하나 했는데 주가가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3억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거야. 팔 일이 없어져. 그러면 매도세가 약해져. 요건이 3억이니까. 이거 매도세. 이거 웃기는 법이야. 법 자체가 이거 약간 코미디야. 누가 만들었는지 제가 머릿속을 한번 좀 궁금해. 너 이거 왜 만들었어?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 법인데 황당하죠. 황당해. 어차피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 문명이잖아. 그 선진 금융.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미국 이거 없어요? 없어. 없어요? 이런 멍청. 이거 연말 기준으로 이렇게 해놓는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나라밖에 없어. 있다면 그 나라도 이상한 나라야. 그것도 걔도 이상한 거지 뭐. 여기 이거 보고 배웠나? 한국 거 보고 황당한 거예요. 진짜 너무 웃음만 나와. 근데 어쨌든 이제 가족 합산 그건 이제 안 하는 걸로 가고 있잖아요. 거의 그건 거의 확정인 것 같아. 네, 가족 합산은 뭐 빠졌어. 그건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더 말이 안 되는 거. 어. 그죠. 연자제. 조금 뭐 이제 사실 며칠 전에 대한민국에 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를 하셨죠. 네.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삼성그룹주 이제 주가가 26일에 삼성물산이 13.46% 올랐고 삼성 SDS가 5.51%, 삼성생명이 3.8%, 삼성전자가 0.33% 올랐고 심지어 삼성물산 우선주와 호텔신라 우선주는 30% 상한가 갔어요. 일단 주가가 왜 오른 거죠? 이거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거는 어쨌든 안 좋은 일이면 주가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회사들이 지금 상속세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걸 봐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사태에 있었죠. 이 모든 옛날에 삼성 에버랜드 비상장에서부터 올라오는 모든 게 계획이 있었는데 회장님이 이제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우리나라 이제 세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이게 법도 바뀌고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그냥 다 괜찮았던 것도 이제는 보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삼성물산에 제일모직 합병할 때 소액주들을 좀 희생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제가 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상속자분이 지분을 더 지금은 완벽한 방어는 어렵거든요. 근데 예전같이 또 자기 개인 회사를 갖다가 가치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다시 또 합병을 하고서 주사업회사의 지분을 높이는 이런 걸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곳에 있는 지분들을 팔던지 그 회사의 배당을 더 받아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로 주식이 올랐죠. 그리고 이제 매각할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회사가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좀 할인을 받아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로 어떤 A 회사가 B 회사를 갖다가 뭐 한 50% 들고 있으면은 그 B 회사가 시가총액이 1조면은 5천억의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5천억 다 안 쳐줘요. 지주사 할인을 해줍니다. 할인을 받아요. 시장에서는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할인돼 있는 것들이 이제 히든밸류가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그거죠. 삼성생명 이제 또 지분을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연계돼가지고
주목을 확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주목받았다고 나는 이제 회사 어려우니까 팔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가장 핵심 주식은 저는 그래서 삼성물산 우비가 가장 핵심 주식이라고 봤어요. 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맞았죠. 상한가 맞고 저만 맞은 게 아니고 우리 구독자들도 다 맞았죠. 다 맞아가지고 어제 그 전날 다 누운 날 우리는 아주 해피했습니다. 근데 이 시나리오가 저는 있었어요. 그 삼성물산 우비의 배당 성향을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한번 일발 이슈로는 우리 회장님의 그런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타이밍은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언젠간 이런 게 있을 것이란 거를 예전 방송 보면 나와 있어요. 했어요. 어쨌든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배당 성향 높아질 것을 생각해서 사람들이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늦게 온 거고 저는 그걸 미리 예상해서 미리 샀던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당을 많이 하면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주택사업부가 다시 또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는 삼성물산 예전에 레미안이 1등이었죠. 레미안이 일을 안 했어요. 한동안 레미안 브랜드 못 봤죠. 다시 이제 삼성물산이 일을 열심히 하면 상속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삼성물산 밑에 이제 지분들을 보면은 삼성바이오하고 삼성전자하고의 그 가치를 또 다 머금고 있는데 그럼 삼성물산이 아니고 왜 삼성물산 우선주냐? 우선은 이렇게 새가 몰렸을 때 시총이 작은 경우가 좀 더 임팩트하게 반응을 하고 배당에서도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그래요. 아니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사실 몸이 안 좋은 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의 지배 구조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삼성물산이 뭐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이 뭐 전자를 보호하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만약에 어쨌든 나중에 언젠가 그게 지금 빨리 좀 와서 지금 일이 일어난 거지만 언젠간 온다면 결과 자체는 비슷할 수 있는 거였잖아. 그럼요. 그걸 알고 있었다면 자기가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조금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어도 이제 회사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삼성전자 좋아지고 삼성바이오 좋아지고 물산도 좋아지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아니까 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도 기업이 만약에 계속 안 좋아지면은 주가는 흘러요. 근데 기업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저는 보유를 했고 이걸 다 방송에서 예전에 했어요. 이 아이디어로 있어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해는 아주 저한테는 아름다운 종목이었습니다. 그 요즘에 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삼성 관련 상속세. 요거에 대해서 제가 냉철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건데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회장님이 보유한 그룹 주식은 18조에 이른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특히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에 이르면 세율이 60% 높아진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주요국 중에서 한국의 최고 상속세율은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높다. 그래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삼성의 경영권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과연 이 상속세가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뭐 내용인 것 같은데 냉철님 좀 이런 쪽 잘 아시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 중에도 이게 있는데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요. 대주주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 그 회사의 대주주는 어떻게든 주가를 눌러야 돼요. 끌어눌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자산이 18조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게 미국에 다 상장돼 있으면 이게 18조일까? 훨씬 더 값어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눌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오너들이 사실은 대주주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회사의 값어치가 높아진 데다 신경을 써야 돼. 주주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반대 주주 가치가 높아지면은 상속세를 갖다가 옹방 뒤집어 써가지고 주가를 누르기 이게 급급하단 말이에요. 오너분들은 회사의 경영에만 사실은 힘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가 우리 주주들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항상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싸움이었어요. 대주주가 이익이 곧 소액주주들한테는 피눈물이 되고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속대로 대주주의 또 피눈물이 되는 아주 이상한 이 구조였단 말이죠. 빨리
상속세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경영에 에너지를 쏟을 수가 없어요. 주식 누르는데 에너지 엄청 쏟고 앉았어요. 그런데 주주 환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주 환원이 안 되니까 항상 만년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예요. 상속세를 해결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럼요. 이거를 아무 신경 쓴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걸 제가 어디다 비유를 하냐면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불법 주차한 차가 있어서 그거를 피하려다가 반대편 차하고 이제 부딪혔어요. 그럼 반대편 차도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인데 서로만 싸우고 앉았어요. 서로만. 나쁜 건 뭐예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차가 잘못된 거예요. 이 조세 시스템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걸 개선돼야 소액 주주와 대주주 간의 이해 상충이 없어지고 위아더 월드가 돼서 소액 주주도 회사의 발전, 기업의 발전에 힘을 쓰고 대주주도 똑같이 회사의 발전에 힘을 쓰는데 서로 이게 상충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요. 기업의 경쟁. 기업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들 회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일감모로 이런 것들이 이런 거 머리 쓰는 거에서부터 자연의 비효율과 주주 환원이 안 돼요. 그럼 주주 환원이 안 되면 소액 주주들도 더 부자 될 수 있는 가난하잖아요. 나라에서 돌 수 있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열심히 엄청 벌면 미국같이 배당 팡팡 해줘야 돼요. 해줄 수가 없어요. 배당해주면 어떻게 돼요? 배당 수익률 돈 버는 만큼 주가 쭉쭉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대주주들은 주가 누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편에 서는 분의 의견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드려보면 네. 어쨌든 상속세가 높아야지 이게 한번 부를 가진 사람이 계속 자식 때까지 계속 부자고 기득권이면 좀 뭔가 세상이 불공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속세가 좀 어느 정도 높아야지 다시 이제 사회에 분배되고 다시 공평한 게임이 시작된다고 이제 좀 보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한 그 돈을 말하기 전부터 웃기지. 그 돈을 나라에서 60%를 가져갔어요. 네, 그것도 지분으로 이제 가져갔어요. 이거 회사의 지분이에요. 돈이라고 쳐도 상관없죠. 가져갔어요. 자, 우리 봐봐요. 여기서도 뭐가 있냐면 남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상속세를 만약에 한 푼도 안 냈어요. 18억을 다 18조를 받았어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겠죠? 상속세를 안 내도 최고 부자고, 내도 부자고.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분노하는 거야. 뭔가 저 사람 때문에 가난한 것 같고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니 부자들은 항상 아빠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부자 아빠가 아들도 부자인 거는 제가 볼 땐 당연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나라만 보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세계로 보자고요. 세계로. 왜 이재용의 상속세를 적게 내는 거에는 분노하면서 먼저 상속세 없는 어떤 나라에 스티브가 그 집 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인 건 왜 신경 안 써? 세계화 시대인데 인스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돈을 재산을 측정하는 동안 세금을 엄청 냈어요. 그래서 나는 상속세를 0을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그쵸. 적정한 그래도 부모님이 이뤄놓은 거를 갖다가 부모님의 의지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다는데 부모님이 다 사회에 환원하겠어. 국가에다 내겠어. 하면 내는 거고 내가 번 거를 내 재산 우리 이건희 회장님 입장으로 보자고 평생 읽어놓은 거를 내 자식한테도 못 줘? 적정세금 60% 내가 항상 얘기잖아요. 밸런스의 문제지. 60%는 과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 주식에다가 또 플러스 해놓고 금액 넘어서 플러스 해놓고 나같이 이런 그냥 어줍지 않은 사람들은 재산이 30억 넘으면 30억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 나도 적용되겠네. 나도 되긴 하겠네. 나도 뭐 되긴 하겠는데 내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두고 한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나도 좀 많네. 아니 이런 거지 단순하게 하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해야지 나 같은 사람들이 또 이제 다 이제 사회적인 또 혜택을 또 받고 이제 아니 그래서 우리 10조 세금 냈어 11조 냈어요. 도대체 우리 김 작가님 인생에 무슨 플러스가 되는데? 뭐 일자리 확대 그다음에 뭐 인프라 확충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아주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자본이 아주 엉뚱한데 그거 돈 못 내서 10조만큼 지분으로 올라갔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공기업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진에다가도 나라에서 있잖아요.
누구 내가 만약에 이제 정치인이다. 그러면은 거기 이사 한 명은 우리가 지분 요거 10조치 갖고 있으니까는 내 친구 얘 있지. 얘가 저기 우리 서울역 앞에서 군밤 팔던 친구인데 내 친구거든. 걔 안 쳐. 반대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사회가 굴러가면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삼성 지분은 국가가 삼성의 대주주가 된다고 해서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삼성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10년 잘 안 될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죠. 10년 안에 잘 내가 안 될 것 보는 거죠. 같은데. 이 생각은 사실 거의 모든 국민이 생각이 비슷할 것 같아. 효율적인 자본이 비효율적인 대로 넘어가는 건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회사가 삼성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나는 그 10조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안 돌아오겠어. 삼성이 부가가치를 내는 그 사업을 이루면서 내가 삼성 앞에서 떡볶이 장사하는데 내 떡볶이도 안 팔리고 나 거기서 뭐 부동산인데 부동산도 안 팔고 그건 나도 망했네? 삼성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그럼요. 이거 상속세 결국은 이거 10조 국민적으로 볼 때는 이거 푼돈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돈 같고 그 정서 우리 감성 때문에 다 죽는 겁니다. 이거 다 죽는 거예요. 방금 제가 낸 의견과 반대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희 회장님이 재산이 18조인 건데 세금은 10조 내고 이제 8조를 물려주는 건데 사실 그 18조도 세금 다 내고 가진 재산이 18조다. 그럼요. 그동안 그 18조를 만들면서 수많은 세금을 냈는데 또 그렇게 엄청난 세금을 내면 경영권 다 위험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그것도 해외에서 벌어온 건데.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 18조를 해외에서 벌어온 거예요. 이거를 해외에서 나가가지고 벌어서 지분 가치로 회사가 올라가고 고용하고 해서 번 돈이라고요. 이게 그냥 안 보이지. 보통 사람들이 이게 안 보이지. 그냥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자. 이거 뺏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이 또 부자 되면은 내가 뭐 생각하는 절대 이거 뺏어 간다고 부자 세금 더 가지고 간다고 부자가 가난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부자 되지 않아요. 절대. 항상 뭐든지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100조 있으니까 거기서 한 60조 좀 떼도 40조가 남네 이렇게 보나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무조건 정의롭냐 안 정의롭냐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60조의 세금이 정의롭은지 안 정의롭은지가 중요한지 이거는 600원이라도 마찬가지고 6,000원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금액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의롭게 가져가야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정의롭지 않게 여러 사람들한테 돈이 가면은 그걸 정의로 봐. 여러 사람 수가 많냐 안 많냐, 혜택을 본 사람이 많냐 안 많냐를 정의로 본다고요. 그게 아니죠. 누가 보는지 여러 사람인지 소수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정당하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징벌적 세금 체계를 안 할까? 왜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를 받을까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한 단계 점프업해요. 정말로. 제가 그래서 대주주들 가끔 울컥해서 욕하다가도 이런 게 정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오래 한 사람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부터 피눈물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들 회사 키워가지고 예전에 그 자동차 차체 회사 있었어 해가지고 알짜 산업은 아들내미 회사 또 다 몰아주고 일단. 근데 우리 그 소액주주들은 힘이 없어요. 눈 뜨고도 그리고 우리 뭐 법 쪽에서도 그렇고 다 그냥 합법이래. 그리고 애매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친인척들 다 갖다 박아놓고 거기서.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상속세, 그러니까 눌러야 될 이런 모티베이션이 없는 상태에서 눌러야 되는 주가를 눌러야 되는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은 정말 그 대주주를 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그 대기업 중에서 현대글로비스, 한화의 H솔루션, 뭐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예전에 삼성의 이제 그 에버랜드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왜 전부 다 그런 일이 있었냐? 왜 전부 다 대부분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말자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좀 타이밍이 온 것 같네요. 10%면 제가 볼 땐 적정이에요. 10%. 네, 10%면 적정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자손손 내려가면은 조금씩 또 줄고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서 재산세도 내고 가만히 그냥 재산을 유지하면서 세금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도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해외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이번 영상이 되었으면 좀 좋겠네. 생각하겠어요. 뭐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도. 사람들이 뭐 말하는지도 언제 바뀌겠어요. 이거 금융 문제 진짜.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 시작한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왜 사무시장에서 굴러가는 회사 가격하고 내가 주식시장에서 굴러가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제가 맨날 상호작용, 연쇄 반응 얘기하잖아요. 있는데 그까지 생각을 못해 사람들이. 뭐 안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요. 부자니까 털어가도 돼 이런 느낌이야.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3천을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좀 좋아지면 될 것들이 지금 냉철님 말씀 들어보면 이런 상속세가 좀 낮아지는 부분, 상속세 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하거나 좀 없애거나, 그 다음에 네. 또 어떤 것도 있으면 좋고. 세금에서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인세도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법인세도 한국이 좀 많이 높다면서요? 네, 좀 더 왜냐하면 해외 기업하고 경쟁하기 때문에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싼 법인세 나오면 사업하고 우리는 비싼 법인세 내고 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이 유리하죠. 그리고 기업의 그 유틸 비용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인프라 비용. 예를 들면 정말 발전을 무조건 한전을 통하는 게 아니라 사기업은 자기네가 직접 잘 발전해가지고 자기네가 직접 전기 넣고 그런 것들 막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 기업들이 펄펄 날 수 있도록 편안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들이 다 족쇄야, 족쇄. 거의 대부분 뭐 막는 거 말고는 없어요. 진짜 신기해. 이런 족쇄 중에서도 이 실적 내는 거 보면요. 참 보면 신기해요, 참. 그러면 날아가죠. 그렇게 하고 국민들의 이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올라가면 배당 요구 확실히 더 거세질 거예요. 나누자. 우리나라 그리고 배당이 지금 문제인 게 한 날 한씩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는데 이것도 다 순차적으로 나눠가지고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 배당 가능하게끔 하고 월 배당 또 분기 배당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기일도 다 나눠가지고 일당 같이 받을 수 있게끔. 내가 365개 주식 들고 있으면은 매일 매일 돈 들어오는 그런, 왜냐면 개인들은 그런 게 들어와야 좀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거, 그거 1년 어떻게 기다려요? 1년을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랑 기다리지, 저같이 이렇게 여유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된다고. 어쨌든 이건 회장님께서 별세하셨는데 네. 사실 냉철님은 전업 투자자이시니까 또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은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좀 더 뭐 잠깐 거기 했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하죠. 이 반도체 관련된 또 삼성에 대해서 좀 잘 아실 텐데 네. 이건희 회장님이 정말 잘한 거는 뭔지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회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회장님이 정말 대한민국의 영웅.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기업인 중에 한 분이 우리 저 회장님인데, 삼성은 정말 우리가 삼성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끔찍하죠, 그건 진짜. 진짜 끔찍하죠. 왜 그럴까 보면 삼성은 보면은 우선은 효율성에 져야 되는 거. 그래서 욕먹는 게 이제 노조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욕을 먹는데 정말 검증을 해줬어. 아, 노조가 없어야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구나. 그렇죠. 검증이 돼버렸어요. 근데 삼성이 노조가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복리후생이 약하고 직원들을 착취했어요. 대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가 삼성입니다. 그쵸, 연봉이랑 복지가 엄청 네. 좋죠. 효율성 때문에 노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노조를 안 받아들이고 또 그 개인의 사익이라든지 사익을 위해서 직원들을 희생했다면은 욕먹어 마땅합니다. 근데 노조가 없는 대신 더 직원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게끔 삼성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한 몇 년 일하면은 이직이 참 쉬워요. 삼성 출신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을 잘하니까. 거기서 기업은요, 다른 해외 기업하고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런 세계 1등들하고 싸워야 되는 전쟁터인데 거기서 노조 정치나 하고 효율을 깎아먹어가지고 뭐가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간 본성을 그렇게 깨뚫어 봤는지 거기서 양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선제적인 투자. 그러니까 내부 우선 노무 관리에서부터 우선 관리 시스템이 완벽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비리가 제일 없는 데가 삼성이에요. 비리가 없어요. 과장급 한 명만 돼도 벌써 매출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막 1000억대 막 이렇게 가요. 과장급만 돼. 1000억대 막 조 단위로 또 넘어가고 그래요. 과장급인데도. 부장급 되면 더 올라가고. 그 엄청난 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돈이 오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급이 어디 나쁜 차 1차 벤더, 2차 벤더 가면은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제 응대하고 막 그래요. 저 전자에 아는 가장이 한 명 있는데 지인이 1년에 몇천억을
그쵸. 결제를 할 수 있더라고요. 몇천억 결제. 근데 그 몇천억 결제 나는데도 비리가 안 나는 시스템.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 그 기업들이 이런 거에 세서 우리나라 지금 어려워진 항공사들 중에 보면은 그런 거 비용 통제, 노무 관리 안 돼가지고 골마서 망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 노조도 끼고. 근데 이거를 아주 막았으면서 노무 관리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될 놈들, 안 될 안을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어록 중에 깨진 독에 물 붓지 마라가 있는데 딱 뭔가 깨질 것 같아. 이게 산업이 미래에 이게 뭔가 썩썩해. 그러면 깨지기 전에 팔아버려요. 이미 깨져버리면 팔기가 어렵잖아요. 독이 깨지면 다시 위에서 붙여야 팔던 데는 싼 값에 팔아야 되잖아요. 깨지기 전에 팔아. 그리고 이거는 괜찮은 이 독이다. 그럼 거기다가 더 큰 독으로 갖다가 투자를 과감하게 밀어붙이죠. 그 회장님이 되게 잘하는 두 가지가 휴대폰과 반도체로 가는 걸 결정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LG가 굉장히 좀 많이 밀린 것 중 하나가 스마트폰을.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 그 시스템 차이가 좀 있어요. 그 LG하고 왜 이렇게 옛날에는요. 거의 비슷했어요. 예전에는 한때는 LG가 우리 옛날 얘기했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시대가 비슷하니까. 그때 현대가 1위였고 2위, 3등이 뭐 삼성, LG 그럼요. 서로 같이 그때 싸웠는데. 가전은 또 TV도 우리 금성 TV가 더 앞섰고 그랬죠. 근데 LG. 그 뒤로 이제 이게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게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그 천재적인 그 선구안으로 갖다가 자본 배치를 딱 한 거죠. 실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명이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그런 천재를 우리는 키워야 그렇죠. 된다. 우리 저 회장님 같은 경우가 한 1,000만 명은 먹여 살렸죠.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서 그런 거고. 회장님 같은 경우는 실수하신 것도 있어요. 아, 있죠? 하지만 우리 고인은 우리 그쪽 좋게 말고. 보내드려야죠. 아니, 그런 건 실수 아니고. 우리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비즈니스로. 삼성자동차를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철저히 비즈니스로만 접근하셨으면 그 타이밍이었을까. 제가 볼 땐 좀 급하셨던 거. 자동차를 좀 좋아하셔가지고 자동차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느낌에. 그때 안 했으면 기아차를 싸게 가져올 수 있었는데. 그쵸? 그게 아마 나중에 본인도 좀 후회하시. 근데 거기서 많이 배우셨던 것 같아. 그 뒤로는 보면은 정말 잘 기다렸다가 되는 타이밍, 되는 거에다가 딱 질러놔요. 그때 안 하고 좀 기다리셨으면은 약간 좀 인문학을 조금 더 동원해서 가만히 기다렸으면 기아차는 그냥 거저 가져와면은 삼성자동차가 지금 전 세계를 진짜 벤츠 같은 회사가 됐을 수도 있었는데. 그 냉철이가 지금 제가 올간 냉철을 벌써 6, 7, 8, 9, 10월 정도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코너 하나 만들었어요. 분기로 할까 이제 그러면? 아니, 그건 안 해. 분기도 괜찮은데 냉철님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새로운 코너를 만든 게 근데 딱 보니까 냉철님이 요즘에 주식 방송을 종목으로 많이 하더라고. 아니야, 난 종목으로는 하진 않는데 이쪽이 괜찮다고 얘기하는 종목으로 하나? 그렇죠. 이제 뭐 삼성전자 회사명을 밝히고 어쨌든 그거는 라이브를 하잖아. 아니 그거는 제목만 우리가 봐서 그래. 뭐냐면 네. 내가 제목을 가장 자극적인 그날의 애널리스트 레포트 왜냐면 내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목 정하는 것도 일이더라고. 일이지. 그래서 그 제목이 내가 쓴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분들이 쓴 제목만 베낀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전혀 딴 얘기하고 막 그래. 진짜 내가 생각해도 황당한 유튜브라니까. 그거 처음 보는 사람도 황당할 거야. 야, 분명히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인데 삼성전자 얘기 안 하고 방송 끝나.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도 하긴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긴 방송으로. 방송이 뭐 1시간, 뭐 2시간 이렇더라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는 이제 냉철님이 이제 방송 컷 편집하는 것조차 귀찮아서 라이브로 뒤에 크로마키에서 이제 뒤에 띄워놓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걸 다 보실 수 없으니까. 또 냉철님과 김 작가의 콜라보가 가장 좋다는 그 사람들이 댓글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이제 종목별로 축약해서 축약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 보시죠. 맑음 반도체 사업부의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정말 압도적이에요. 정말 전 세계가 삼성전자 없으면 이제 안 굴러가요. 근데 경쟁자들하고의 격차도 크고 그래서 맑음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우선 삼성전자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하면 뒷단이 안 돼. 주식쟁이는. 삼성전자가 어렵다. 그러면
관련된 그 밑단도 사실은 아예 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한 마리의 연어같이 그 폭포를 거슬러 올라오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찾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에너지를 썼을 때 확률이 떨어지죠. 지금은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기업들이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맑은. 맑은.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경쟁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 네. 맑지만 구름이 좀 낀. 무슨 그룹이? 일단 왜 맑은데요? 왜 맑냐고요? 그냥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도 괜찮아요. 이제 사이클이 좋다. 네, 괜찮아요. 지금 이제 좀 저점이야. 지금 D램 지금 저점이고 낸드는 그냥 뭐 괜찮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에 저것도 인수했죠. 인텔의 낸드 사업을 가져왔는데 둘 간에 이제 기술이 완전히 시너지 나는 건 아니에요. 격차가 있는데 우선은 진짜 큰 거는 경쟁사들 삼성전자가 더 좋아지는 거죠. 뭐냐면 낸드의 그 치킨 게임, 낸드의 경쟁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인텔은 옥테인으로 이제 집중하고 낸드는 이제 포기 분위기죠. 근데 인텔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에요. 돈 받았잖아요. 근데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정확한 이걸 갖다가 평가하는 적은 아니지만 적정해 보여요. 왜냐면 제가 지금 있는 인텔의 낸드 사업부들이 돈을 벌더라고요. 봤더니 수익이랑 계산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가 향후가 문제긴 한데 아주 적절한 이거 갖고 뭐 그 돈을 가지고 뭐 4억을 짓는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영인데 낸드 사업부를 가져온 거는 정말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반도체는 좀 과점화가 됐어요. 과점화가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삼성이 먼저 이제 메모리 사업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가 요 정도 해주면 뒷단에서 쫓아가면서 인정해주는 만큼 수익을 내는. 그 구름이 좀 껴있는 건 뭔데? SK 하이닉스. 우선 삼성전자가 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이 더 뛰어나요. 더 원가 경쟁력, 더 제품은 좋은데 원가 경쟁력이 더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죽이겠다로 전략을 쓰면은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전략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한테는 아주 고마운 악어새 같은 우리 하이닉스. 한마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라는 두 회사를 딱 비교했을 때는 삼성전자 쪽에서 좀 더 맑음이네. 그럼요. 근데 두 회사의 가격이란 게 중요해요. 가장 주식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회사의 경쟁력은 파악했어. 그 다음에 이게 얼마에 거래될 것이냐인데 둘 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뭐 괜찮은 가격이에요. 괜찮은 가격이에요. 여기서 너무 싸. 이걸 뭐 그렇게 저평가 내는 경우가 사실 잘 없긴 한데 하이닉스는 가끔 있어요. 회사의 경쟁력을 사람들이 완전히 너무 막 이렇게 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내년도에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줄 그 산업군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자동차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현대차, 기아차 좀 어떤가요? 요즘 상승세죠? 미국 쪽 데이터를 봤더니 상승세요. 미국 쪽 데이터 봤더니 현대 기아가 아주 잘 나왔고 유럽 쪽은 조금 주춤해요. 근데 모비스가 수소 모듈, 그러니까 수소 쪽에 모듈 판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야 모비스가 수소 모듈? 저거 완전히 저거 최첨단 산업이네로 보는 시각 자체가 예전에는 모비스는 AS하고 뭐 모듈 좀 파는 회사 이렇게 봤는데 좀 더 사람들이 최첨단 회사로 봐주면서 값을 높게 쳐줄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모비스가 저것까지도 있어요. 내년도 매출 상장률이 꽤 클 걸로 제 눈에는 보여요. 보인다. 네. 제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근데 맑음. 일단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다 맑음? 네, 맑음.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둘 중에는 어디가 좀 더 맑아요? 오늘은 기아차가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기아차가 거의 한 10% 올랐던데. 기아차가 회사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좋아지면은 이게 커요. 이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SUV 쪽에서의 데이터가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미 시장 SUV 쪽에서의 그거 모멘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격으로 만약에 세 개 중에서 고른다. 오늘 가격으로 한다면 나는 모비스. 근데 나는 사실 모비스만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현차랑 기아를 살 생각은 없는데 또 여기 앞다리에서 가면은 뒷단에서 딸려오는 또 중소형주들이 있어요. 거기서 찾아보면 거기서 대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제가 한동안 안 봤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자동차 부품들도 몇 달 전부터 해서 괜찮게 좀 잘 찍었어요. 네, 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미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영역은 아마 냉철님도 가지고 있고 저도 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 하나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이제 투자회사 베런 캐피털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이제 베런이라는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4천억 달러인데 440조. 시간이 지나면 5배. 5배가 얼마야 도대체? 5배가 2조 달러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 성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뭐 테슬라 이제 전기차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 얘기한 건데 안 올 수도 있잖아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세상, 그러니까 전기차의 세상 오더라도 테슬라 주가는 안 오를 수 있잖아. 그렇죠. 저는 타임머신 있나? 보고 왔나? 저도 이제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쌀 때 샀어요. 근데 올라왔을 때 400조 언저리에서는 저는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리고 최근에 여기만 좋은 게 아니고 GM도 주가 보세요. GM도 잘 가고 있어요. GM도 잘 가고 있고 왜냐면 이제 GM의 크루즈라든지 이거 이제 자율주행이거든요. 밑에 GM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이제 레벨 3로 못 들어가고 테슬라는 좀 더 다음 단계의 자율주행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인 거야. 그게 이름이 벌써 그냥 혼자서 그냥 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걸 베타 테스트를 막 들어가서 이제 그걸 못 쫓아가고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혼자 다 팔겠죠. 벌어진다면. 근데 저는 쫓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도 팔고 GM도 팔고. 그래서 GM이 이번에 그 전기차 중에 허머 EV를 내놨는데 여기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팔렸어요. 사전 예약으로 갔다가 테슬라 자동차보다 더 빨리 팔렸어요. 그만큼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 강한 거고 테슬라가 혼자 팔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쫓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레벨 3까지 조만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축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테슬라는 맑음이에요, 뭐예요? 모름. 보유하고 있는데 모름. 지금은 저는 이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가 여기에 테슬라에 투자한 자본은 다 회수를 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일종의 무상 지분인 거예요. 공짜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들 이 고민을 할 거예요. 테슬라가 지금 어쨌든 4,162억 달러, 지금 시가총액 477조 원인데, 어쨌든 아까 그 유명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은 그 5배인 2,000조가 될 거다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전기차 시장은 성장할 거고, 테슬라가 성장할 거라는 건 다 알지. 근데 지금 과연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인지가 또 중요한 거고 만약에 새로 나온 뭐 GM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진짜 더 앞섰어. 그런 제품은 빵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 팔아요. 테슬라만 다 사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옵션 넣으면서 가격도 막 올리고 했는데 경쟁 들어가 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거는 경쟁자들이 못 쫓아갈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 웨이모 구글도 있잖아요. 피닉스 쪽에서는 자율주행 테스트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가장 앞섰어요. 가장 앞섰어요. 그러니까 상용한 것 중에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뭐 다른 데는 레벨 4까지도 지금 테스트 됐다고 뭐 그 얘기가 상용 팔고 있는 것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앞섰습니다. 네. 테슬라 회사가 성장하는 것도 거의 뭐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성장하는 그리고 것도. 산업이 그 전기차라는 산업이 성장하는 것도 확실하잖아요. 네. 가격이 문제인 거예요. 가격. 근데 그러면 가격이. 우리가 뭘 하긴 해야 돼 지금. 회사도 성장하고 산업도 성장하는데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잖아. 내려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좀 하긴 하면 너무 땡겨받으면. 그래서 나는 이런 구간에 안 들어가요. 내가 난 테슬라를 2번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동안에는 너무 편안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이 말이 돼? 그래서 나는 팔았던 거예요. 그게 나는 그 단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하버드 어떤 교수님도 그분은 좀 나보다 조금 일찍 파셨더라고. 자기가 그 밸류에이션, 그분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엄청 대가인데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이제 여러 그 값을 넣지. 그게 복잡한 게 아니고 엑셀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게 몇 대를 팔면 얼마의 기업 가치가 있고 여기서 몇 대 팔면은 이제 이익률이 올라가거든요. 고정비는 낮기 때문에 얼마의 이익을 내는 걸 딱 계산을 했는데 이건 너무 미래를 땡겨왔다. 우리가 테슬라하고 우리가 평생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팔아가지고 또 딴 거 사서 거기 또 수익 내면 된단 말이에요. 자본의 효율적 배치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테슬라를 팔아가지고 나는 딴 것도 가치주를 샀어요.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미래의 주가를 지금 가져온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반영된 거죠. 이 미래의 기대치가 다 반영된 거죠. 근데 나는 이 구간에는 안 들어가요. 안 사요. 그냥 좀 떨어져야지. 내가 원하는 회사의 지금 경쟁력은 그대로인데 주가만 빠졌어. 그럼 내가 원하는 가격 그게 딱 맞았을 때 들어갑니다. 그때. 지금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저는 뭐 회사는 좋게 봐요. 지금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있어요. 아, 그냥 이거는 이제 덤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전 지켜보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야 이거는 진짜 그냥 그러면 팔래요. 왜냐면 그게 투자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언택트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요? 일단 날씨 상태 어때요? 회사는 다 좋아요. 둘 다. 회사는 영업 상황은 좋아요. 네. 근데 둘 회사는 참 가격이야, 가격. 아, 사실 다 가격이 문제네. 네, 가격. 아니야, 그게 아닌 것도 있어. 가격 불문 이것도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유행을 많이 받다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내가 좀 짜거든요. 나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저렴했으면 좋겠고 나는 선택한다면 네이버. 네이버. 둘 중에서는 네이버인데 둘 다 사도 돼요. 그럼 둘 다 같이 오르고 둘 다 같이 떨어져요. 그렇죠. 예.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여요. 둘 다 사면 되는데 지금 가격에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단기 바닥인 것 같다. 단기 바닥으로 보여요. 내년도에 카카오 상장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뭐였죠?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지 두 개 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한 두세 개 정도가 상장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이미 다 반영이 된 거겠죠? 반영돼 있죠. 근데 그때쯤 되면 또 뭐 잠깐 반짝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문제인데 경영은 참 카카오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구조는 네이버가 좀 더 좋고. 네이버. 둘 다 가면 되는데 언제 사냐인데 지금 조금 들어가 보는 건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나는 다른 걸 더 좋게 봐가지고 안 들어가는데 지금 두 개 들어간다고 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삼성 계열사 한번 해보시죠.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다 좋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매출 올라오는 거 보면 매출은 좋더라고. 애널 보고서도 보면은 연구원들 보고서도 괜찮고 삼성전기는 확실히 MLCC 좀 개선되는 게 눈에 보이고요. 물산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물산은 이제 밑단에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이슈로 갖다 또 팍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어제 오늘 막 올라가지고 고마웠던 종목인데 이 정도도 뭐 다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삼성물산 우선주를 가지고 있어서 상한가 맞으셨다고. 네, 좋으시겠어요? 좋습니다. 근데 항상 노상 있는 일이어서 우리는 자, GS건설은요? 좋아요. 주택사업부 굉장히 괜찮고 수주 상황도 괜찮더라고요. GS건설 괜찮고 또 신사업하는 것도 신사업 매출 비중도 올라가고 해서 GS건설은 좋아요. 해외 쪽에서가 좀 그닥인데 당연히 뭐 코로나도 있고 해외 쪽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는데 괜찮아요. 다 좋은 것들만 그냥 다 모아놨네. 아니 보니까 그러면 냉철님이 최근 한 달 동안 찍은 그 종목 방송들이 다 좋은 것만 찍으시네. 그럼요. 내 얘기 했다가 뭐 엄한 거 얘기 하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왜 다 맑음이야 보니까. 맑은 것만 얘기하지. 그런 건 안 하지. 자, 그러면 그 애증의 종목 냉철 이꼴 이마트. 애증이 아니라니까 애밖에 없다니까. 이마트에서 도대체 증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주식 사면 다음날 수익 올려주는 거 다 여기 세계체크 부자지. 그거 보유한 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이마트 지금 날씨는 어때요? 개맑음. 아, 개맑음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중에서. 아니, 다 그냥 근데 그렇게 해봤어. 그냥 다 그냥 맑음인데 한번 넣어봤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지. 왜 맑았는데? 왜 맑냐면요. 네. 사실은 주가가 내려오면 안 되는 데까지 내려와 버렸던 게 사실은 개맑음의 근거의 이유인데 사실 이마트는 위기였던 적이 없어요. 데이터를 내가 볼 때마다 위기였던 적은 없고 회사는 잘 굴러갔지만 몇 가지 좀 조정해야 될 부분, 떨어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재무상으로만 좀 이게 회사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회사의 경쟁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9월달 데이터도 좋고 10월달 데이터도 좋아요. 그래서 주가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우선 저가 메리트가 있고
이 산업 장치가 어려워지면서 경쟁사들이 어려워졌어요. 경쟁사들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런 면에서는 그 경쟁사들하고의 경쟁이 더 약해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마트가 기존에 이거 뭐 작년부터도 회사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는데 물류 경쟁력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점점 그 아주 다부지게 이렇게 이 시장을 먹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쿠팡 매출 보고 겁을 내고 이제 이마트가 망하고 힘들 거라고 그렇게 봤는데 그 쿠팡의 재무제표를 볼 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게임이 안 돼. 거기다가 지금 이제 기저효과까지 더해져가지고 월별 데이터는 이마트는 발표를 하니까 딱 보면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속 발표를 했죠. 앞전 2달, 뒷전 2달인데 상속 끝나고 한번 또 보죠. 이것도 또 그 상속이 문제야, 여기도. 이것도 상속. 여기도 상속이 문제야. 아, 여기는 그럼 어디를 좀 사놔야 돼요? 아니, 그거 되게 중요한 좀 이야기 같은데? 이거 좀 어디가 관련된 거예요? 삼성은 삼성물산과 생명, 그 다음에 뭐, 호텔신라 좀 관련된 거였던 것 같고. 여기는 이미 기업이, 여기 유통회사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삼성같이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구조고, 이미 어느 정도 그 부회장님들께서 어느 정도 계열이 됐어요. 더 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세금만 내면 돼. 쌀 때 해가지고 세금만 더 내면 돼. 그리고 개인 자산들을 어느 정도 세팅을 해가지고 삼성이랑은 좀 다르긴 다른데 어딜 사야 되는지는 답은 나와 있죠. 뻔하죠. 이제 너무 편하지. 어딘데? 이마트하고 신세계지 뭐. 아. 이마트하고 신세계죠. 이마트와 신세계. 네. 자, 다음 종목 이제 3개 남았죠. CJ 제일제당.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좋아요. 왜요? 음식료 섹터, 특히 CJ가 해외 쪽을 아주 잘 닦아놔서 해외 쪽도 좋고 국내도 좋고, 더군다나 저기 이제 재무적으로도 좀 안정화시켰고 실적이 좋아요 지금 제일제당.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좀 조정받고 있죠. 그럼 같은 계열사 중에 하나인 CJ ENM. ENM은 그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방송 쪽, 케이블 쪽에서 힘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냥 바닥치고 이제는 유지. 왜냐면 그 ENM이 이게 방송 그게 되게 컸었어요. 근데 요새 유튜브, 넷플릭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게임 사업부나 뭐 다른 거는 뭐 그럭저럭 하는데 그쪽이 좀 힘들었는데 그쪽도 이제 까질 만큼 까졌다. 그다음에 이제는 개선될 거밖에 없다. 그래서 ENM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괜찮다. 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SK텔레콤. SK텔레콤은 회사 좀 변화가 좀 보여요. 지금 다른 통신사들에 비해서 주가가 좀 강하죠. 그리고 앞으로는 주주 환원도 좀 잘해줄 걸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SK텔레콤이 그 T맵을 갖다가 분할을 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랑 경쟁 뭐 그런 그럼요. 것처럼 나오던데. 하게끔 나오는 거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T맵으로 갖다가 돈을 벌고 있지 않았어요. 맞아. 여기서 자본을 1조 5천억이었나? 어쨌든 우버에서 꽤 큰 돈을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키우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도 크고 이거는 호재로 봐야 되는데 그날 주가를 패더라고 사람들이. LG화학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패더라고. 그래서 내가 방송 중에서 이거는 사람들이 뭘 몰라서 하는 거지. 이건 호재인 거고 SK텔레콤에서 LG화학에 배터리 사업부하고 SK텔레콤 그룹사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T모바일, 그 T맵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 보이지도 않는 거를 갖다가 뜯어내가지고 외부자금, 그것도 외부자금도 그냥 엄한 데가 아니고 우버예요, 우버. 이게 다 미래 자율주행을 갖다가 다 미리 포석으로 까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SK텔레콤 여기서 딱 켜가지고 딱 버튼 누르면 자동차가 여기 딱 와서 서 있어. 그렇게 연결돼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딱 켜서. 그럼 여기서 내가 목적지를 넣은 거가 걔 갈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딱 와서 앞에 딱 쓰면은 난 타면 돼. 그럼 결제까지 다 맞물리는 거. 이것도 깜짝 놀랐는데 SK텔레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내부 계획을 다 알았지? 그거를 이거를 미리 지금 떼다 조금 더 일찍 했으면 되는데, 왜냐면 기존에 택시 카카오 할 때 택시부터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택시는 그 돈이 안 돼, 얼마 안 되거든. 그래서 뒤늦게 해가지고 너무 이거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잘 다져놔야 나중에 전 국민이 아침마다 쓰는 돈의 그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죠. 좋죠. 좋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자회사 중에
뜯어보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원스토어나 막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히든밸류가 드러나기도 할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SK텔레콤의 캐시카우와 막강하잖아. 확실하죠. 이거 가지고 배당 성향만 좀 늘려줘도 완전 빵이지. 자, 냉철님 오늘 말씀하신 종목이 총 16개거든요. 네. 이 16개, 뭐, 사실 다음 달 주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한 1년 뒤에는 이 중에서 몇 % 정도의 종목은 올라 있을 것 같으세요? 총 16개 얘기했는데. 근데 1년 뒤면 모르겠고, 내년 상반기에는 다 좀 그래도 올라 있을 것 같은데. 내년 아니, 상반기? 제가 그 얘기 왜 들었냐면, 우리 냉철님이 고정 게스트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잖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얘기, 논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줬는데, 이 냉철님이 이제 괜찮게 보는 종목들이 과연 미래에 갔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 그럼 뭐. 내년 상반기에 딱 한번 보면 이게 역대급 영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저번에 에로티베큐 얘기해줬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한 개였으니까. 겁나 올랐지. 한 개였으니까. 난 다 맞춰요, 근데. 100%야, 나는. 근데 냉철님 얘기 근데 들으니까 그 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유망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봐야 되는 게 가격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걸 못 봐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을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좀 보면 될까요? 이거 너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오래 해서 좀 구력이 좀 쌓여야 돼요. 제가 타율이 높은 거는 옆에 우리 이대호 기자 있는데, 이대호 기자 우리 같이 스터디 하잖아요. 우리 원보 같은 거 하자. 원금 보장 하잖아. 터지면 메꿔주고. 얘기할 줄 알아. 뭔 얘기할 것 같아요? 자기는 다 먹었다고. 나 터진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손실본 거 하나도 없다고. 손실본 거 하나만 얘기해봐요. 그 얘기 한 30번 했어. 맞다고 인정해주네. 네. 그러니까 싸게 들어가야 돼, 싸게. 싸게. 싸게 들어가면 돼. 근데 싸게가 사실 그 기준점이 어딘지는 알 수 없고 그거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 경험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기만의 기준과 그게 있는 거죠. 거기서 갈리죠, 이제. 자, 오늘 기업과 그 다음에 개인의 성공과 직업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드릴 질문은 제가 기업들을 보니까 영원한 1등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나라 1등이라고 하는 현대그룹이었죠. 근데 삼성과 LG는 약간 좀 밑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삼성은 우리나라 재계에서 도저히 이제 거의 넘볼 수 없을 정도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엔터 쪽으로 오면 예전에 정말 독식하고 있었던 게 SM이었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가 상장된 회사 거기밖에 없기도 했고. 그렇죠. 엔터 중에서 시가총액도 1위였고. 근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SM이 좀 뒤로 밀리고 YG가 시가총액 1위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또 조금 더 지나니까 갑자기 다 밀리고 빅히트가 그 3사를 합친 것보다 더 비싼 시가총액을 받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야, 영원한 1등은 없는 것 같고 1등은 과연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기업이나 개인이든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삼성 같은 경우도 만약에 회장님이 영원히 사신다면 굉장히 더 길게 지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이 그렇게 수가 없어요. 떠나요. 사람이 떠나고 기업들도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망 산업들도 또 산업이 바뀌어요.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엄청난 히트가 나왔다가 또 쪽박이 나왔다가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바뀌면서 미국 시장도 엑슨모빌이 항상 1등이었나 그랬어요. 그 전에 뭐 스탠다드 오일이었죠. 뭐 항상 1등 원은 미국을 지배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우에서도 빠져버렸는데. 거기서 빠졌어요. 네. 근데 그렇게 세상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1등이 또 독주하는 시대가 있는데 또 다른 세상이 오면은 거기서 또 바뀌겠죠. 네. 사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같은 회사는 20년 전에는 아예 없던 회사죠. 그렇죠. 근데 20년 만에 그렇죠. 세계 1위 2위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는 내 4, 5세계지만 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엑슨모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막강한 자본력을 갖고 왜 아마존 같은 사업을 안 했을까? 그냥 사지 그런 거. VC 같은 걸 하지. 삼성도 영원히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전자회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뭐든지 한다. 뭐든지. 근데 이제 사람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 천재적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웅이 떠나면서 기업도 변화를 못하고 그냥 주주들의 그냥 그 입맛만 맞추다가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주식을 정교화하면 안 돼요. 이제 삼성도 그렇고 삼성 신봉론자들이 있어요.
주식은 말이에요. 그냥 사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내가 볼 때 되게 좋은 분 같은데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를 찍어서 삼성전자를 꾸준히 샀는데 부자가 된 거지. 결과론적인 거지.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지금 저걸 보고 삼성전자 짱이구나. 나도 그냥 삼성전자를 갖다가 계속 사서 모아야겠다 했는데 나중에 까봤더니 인생이 빠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SK텔레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주가 보세요 예전하고 보면. 그러니까 자꾸 결과론적으로 사람들이 운과 실력을 착각을 해.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익이 나서 부자가 됐어.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라고 생각하고 논리적인 구조가 완벽히 깨져 있는데 그걸로 유튜브하고 사람들한테 막 홍보하면서 막 선동하고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나쁜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뭘 해서 벌었는지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가 그 인간관계를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요. 보고 저거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았던 거고 이때까지 삼성전자의 그 성적표였던 거지 그 과거의 성적표가 미래 삼성전자의 성적표를 마련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세상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나의 투자 스타일과 자산 배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수익이 되지 그게 없이 하는 거는 뭐 아니면 도야. 그래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주식은 말이에요. 이겁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파고다 공원에서 박스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거 파악하기가 좀 어렵죠.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영원한 1등이 없다는 게 참 슬픈 말이기도 하지만 1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늘 있다라는. 그럼요. 영원한 1등은 없다는 거를 해놔야 주식 투자에서 겸손해져요. 좋은 멘트다. 주식 투자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좀 건방지게 하고 니들이 뭐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좋은 멘트야. 굉장히 겸손하게 사고 팔고 합니다. 냉철님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조금 단타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런지 일단 궁금해요. 단타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고요. 단타든 장타든 중타든 전혀 상관은 없는데 내가 단타를 하고 있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단타도 투자잖아. 아니죠. 그건 주식 노동이에요. 주식 노동이에요. 그 주식 노동 일을 한 거야.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안에 딱 있어가지고 그 에너지를 느끼면서 하는 주식 노동과 투자는 다른 거예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내가 적정한 자본을 투여해가지고 리스크 없이 그리고 내 노동력, 과도한 노동력 없이 그 자산 가치의 그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단타는 내가 돈을 버는. 내가 돈을 버는 거야. 이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한 거야. 그건 투자가 아니라 노동이라니까요. 아니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해져. 그거 단타 하시는 선생님 훌륭하시는데 단타 유튜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투자를 하고 투자법을 자꾸 뭐 안다고 하면서 강의도 팔고 하는데 그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 벌 것 같아. 그 사람은 못 벌어. 본인은 벌어도 남은 못 번다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거 지금도 시간 낭비하고 있어요. 그 단타 그거 보면서 내가 강의 보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 버는 그 사람의 재능이라니까요. 그 사람의 노동인 거 에너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가 그걸 다음에 그렇게 포장해. 단타 고수님 모셔서 냉철님 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게요. 아니 그렇게 보통 난 포장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 그냥 저는 주식 노동해요. 나도 했거든요 주식 노동. 자 이제 올가는 이제 10월 편. 네. 벌써 다 끝났네요. 11월 때 만나야 되는데. 한번 오랜만에 한 달에 한번 김 작가님 그러니까요. 얼굴도 보면서 저도 냉철님 만나서 촬영하기 제일 편해요 마음이. 그냥 나들이 오는 거야 이제. 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자 냉철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